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의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인 위대한 문명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마야 문명과 같은 찬란했던 고대 문명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같은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보셨거나 사진으로라도 보셨다면 그 압도적인 규모에 놀라셨을 겁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들을 보면 누구나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놀라운 점은 이러한 건축물들이 현대의 첨단 기술 없이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속에 관한 지식이 제한적이었고 대부분 돌이나 나무, 간혹굴이나 청동으로 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위압감을 주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에펠탑보다도 더 웅장하게 느껴졌을 기자의 피라미드나 테오티우아칸의 거대 구조물들은 국가의 권력과 안정을 상징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배층은 자신들의 권력이 해와 별의 움직임처럼 영원할 것이라 믿었을 테고,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실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원할 것 같던 문명들이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들은 끊임없는 전쟁 끝에 사르곤이라는 정복자에게 항복했고, 이집트의 고왕국은 한 세기 반 동안의 내전과 사회 혼란을 겪으며 해체되었습니다. 인더스의 도시들은 버려졌고, 크레타 문명은 붕괴했으며 마야 문명의 중심지들도 차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찬란했던 문명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이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질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지만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공통된 요소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지배계급의 과도한 자원 소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전과 궁전과 무덤은 더 화려해졌고 상류계급의 사치는 도를 더했습니다. 농민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내려는 시도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집트의 기록들을 보면 국가 행정이 농업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주로 농산물을 궁궐로 수송하고 건설 공사를 감독하는 데 치중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에 도시국가들 간의 전쟁과 유목민들과의 전쟁으로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석재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운반하고 조립하는 데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총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이 왕실의 무덤 건설에 투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배층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데 그 자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일반 백성들의 노동에서 옵니다. 지배층의 권력과 부가 커지면서 대중의 생활 수준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자원 불균형의 증거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동자 마을인 데이르 엘메디나와 귀족 무덤에서 발견된 인고를 비교해보면 귀족들은 평균 신장이 더 크고 골격이 튼튼한 반면 노동자들은 영양 결핍의 흔적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척추 손상 등이 관찰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기술 발전의 정체입니다. 놀랍게도 문명이 발전할수록 기술 혁신은 오히려 느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초기 농경 사회에서는 수로와 도랑을 이용한 인공관계, 쟁기, 짐승을 이용한 동력, 돛담배, 바퀴, 과수동업 발효, 구리의 생산과 이용 벽돌, 아치, 유리, 도장 등 수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혁명의 초기 단계에서는 태양력, 문자, 숫자, 표기, 청동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2000년 동안 이와 비슷한 혁신은 거의 없었습니다. 철 물레방아, 알파벳 문자, 순수 수학과 같은 진보는 오히려 위대한 문명들 내부가 아니라 그 주변의 야만 사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배계급은
무제한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을 절약하는 발명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배자들은 미신을 장려하며 대중에 대한 권력을 강화했고, 사제들과 관료들은 새로운 연구보다는 기존의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정체의 예로 이집트 의학을 들 수 있습니다. 초기 왕조 시대에 이집트인들은 상당히 발전된 의학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0년 동안 이집트 의학은 거의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미신적 요소가 더 강조되었고, 합리적 관찰에 기반한 의학적 접근보다는 주문과 마법적 치료법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은 현학으로 전락했고, 현학은 마법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자를 알고 있던 엘리트 집단은 인간의 자연 통제력을 발전시키기는커녕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입니다. 생산력이 정체된 상태에서 지배계급의 착취가 계속되면 결국 자원이 고갈되고 대중은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기후변화만 일어나도 사회 전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이집트의 고왕국 말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으로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게 되자 물을 끌어쓰기가 어려워졌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마야 문명의 붕괴도 비슷한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집트의 고왕국 말기 기원전 2200년경에 북아프리카 지역은 심각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패턴이 변화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생명선이었기에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경우 기원 후 800년에서 950년 사이에 유카탄 반도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이 지역의 석회암 지질 구조로 인해 지표수가 부족했던 마야인들은 첸테라고 불리는 자연우물과 인공 저수지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는 식량 생산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다른 형태의 환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집약적 관계 농업으로 인해 토양에 소금이 축적되는 염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점토판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기원전 2500에서 1700년 사이에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밀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보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더스 계곡 문명 하라파 문명의 경우도 환경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1900에서 1700년 사이에 이 지역의 하천 패턴이 변화하면서 대규모 홍수와 하천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가르 하크라강의 흐름이 변화하거나 말라버린 것이 문명 쇠퇴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문명도 자연과의 균형을 무시하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번째 요인은 계급 간의 갈등과 투쟁입니다. 이것은 문명의 붕괴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지배자들과 그들에게 종속된 농민 대중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이 두 계급 사이의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지배층은 더 많은 신전과 궁전을 짓고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반면 농민 대중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마저도 빼앗겨 고통받고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배층이 점점 더 무겁게 부과한 세금과 강제 노동으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급 간의 갈등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반란과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고고학자와 역사가는 이집트 고왕국의 붕괴가 사회혁명과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프웨르의 훈계라는 문서에는 여종들이 주인마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관리들이 천한 남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왕족의 아이들을 벽에 내동댕이 치는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테오티우아칸, 몬테알반, 남부 마야 문명의 붕괴 역시 농민 반란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 도시들에서 지배층의 건물과 상징물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된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나 외부 침입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부에서 발생한 격렬한 계급 투쟁의 결과로 보입니다. 테오티우아칸 멕시코는 기원 후 1에서 6세기에 메소아메리카 최대의 도시였으나 7세기 중반에 갑작스럽게 붕괴했습니다. 발굴 결과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중요 건물들과 신전들이 체계적으로 방화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지배층과 관련된 조각상과 신성한 이미지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농민들의 저항은 직접적인 폭동과 봉기의 형태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금 납부 거부, 도망, 노동 태업 등의 소극적 저항 형태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고 결국 문명 전체의 물질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입니다. 초기에는 신전의 사제들이 지배층이었지만 점차 세속적인 행정과 전쟁이 중요해지면서 왕들이 등장했고 독립된 영지를 가진 세속 귀족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왕이 지방의 사제들과 총독들에게 토지를 하사했는데 이 덕분에 그들은 점차 독립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세력들은 중앙 군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이것이 고왕국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왕국 말기 제유광조에는 노마르크 지방 총독의 무덤이 점점 더 화려해지는 반면 왕의 피라미드는 점점 더 작아지고 조악해졌습니다. 이는 중앙 권력의 약화와 지방 세력의 강화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배 계급 내부 갈등의 또 다른 형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투쟁이었습니다. 이집트 제유광조 말기에 페피 2세는 90년 이상 통치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의 사후 여러 후계자들이 권력을 놓고 다투었고 이는 중앙정부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문명의 경우 지배층의 과도한 영토 확장 욕구가 내부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우르 제3왕조는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넘어 북부와 동부 지역까지 확장하려 했으나 이는 끊임없는 반란과 국경 방어 비용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요인은 새로운 계급의 출현과 이로 인한 계급 투쟁의 복잡화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반일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수공 노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석조주택에 살며 농민보다 높은 수입을 얻었고 일부는 글을 읽고 쓸 줄도 알았습니다. 이 집단은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 계층의 출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경우 피라미드와 왕들의 무덤을 지은 장인들은 일반 농민보다 3배나 높은 수입을 받았으며 특별한 마을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한 자유민은 아니었습니다.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렸고 때로는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결국 계급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기원전 1170년에 발생한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파업입니다. 이집트의 장인들은 식량 배급이 늦어져 가족들이 굶주리자 아내들의 지지를 받으며 집단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배가 고파서 파업을 했다라고 외치며 작업을 중단했고 당시 지배층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상인 계급도 출현했습니다. 무역이 중요해지면서 상인들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일부 도시에서는 상인 계급이 도시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시파르시는 상인 계급이 다스리는 도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상인들은 기존 지배층인 사제들이나 왕들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졌고 때로는 그들에게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계급들이 발전 수준이 아직 미숙했고 독자적인 사회 비전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들은 사회를 재조직할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농민 대중은 착취자들에게 맞서 일어설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반란은 주로 파괴적이었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울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계급 투쟁은 문명의 멸망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학자의 표현대로 적대 계급들의 공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무너져 도시는 버려지고 문화는 잊혀지며
사람들은 더 단순한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크레타, 미케네, 하라파, 모헨조다로, 테오티우아칸, 몬테알반, 마야 등 붕괴한 문명들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시는 버려졌고 문화는 잊혀졌으며 대중은 몇백 년 전 조상들의 순수한 농경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일부 문명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100여 년의 혼란 기후에 다시 번영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메소포타미아의 경우 영토 확장으로 부가 유입된 덕분에, 이집트의 경우 나일강의 수위가 높아진 덕분에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한 지배 계급 내부에서 권력 이동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전 방식을 따르되 약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는 외부의 충격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제2중간기에 힉소스라는 외부 세력의 침입을 받았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이집트의 바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힉소스를 몰아내고 신왕국을 세운 이집트 지배자들은 이러한 혁신을 받아들였고, 수공 노동자들과 상인 집단이 발전할 여지를 더 많이 허용했습니다. 역사학자 고든 차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부활한 문명은 더는 고관댁에 매여 있지 않고 그와 나란히 독립적으로 존재한 상인, 직업군인, 서기, 사제, 숭령공 등의 중간 계급이 훨씬 더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고왕국 중왕국과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청동이 구리를 대체했고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차가 도입되었으며 관계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외부의 침입은 이집트의 사회 구조를 적당히 뒤흔들어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특히 계급관계와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문명도 내부적인 계급 모순이 심화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배층이 자원을 과도하게 독점하고 착취를 강화하며 대중의 생활을 외면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피지배층의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사회적 긴장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가장 견고해 보이는 제국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계급 간의 갈등은 단순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생산력 발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배 계급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억압하면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특히 농민 계급에게 최소한의 생존 수단만 남겨두고 모든 잉여를 빼앗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생산력 자체를 파괴합니다. 셋째, 계급 투쟁의 결과는 항상 새로운 사회의 건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 능력을 가진 집단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급 투쟁이 적대 계급들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내부 갈등 후에 권력 이동이 일어났지만 다른 많은 문명들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넷째, 때로는 외부의 충격이 계급 관계를 재조정하고 문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의 경우처럼 외부 세력의 침입이 오히려 정체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기술과 계급 구성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지배층의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사회 세력이 등장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급 갈등과 사회 변혁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집중이 강화된다면 고대 문명과 유사한 내부적 갈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소득 불평등, 부의 양극화, 기회의 불균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정성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술과 사회 구조는 훨씬 더 발전했지만 계급 갈등의 기본적인 역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업이나 마야 문명의 농민 반란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으로 나타납니다.
노동자들의 파업,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사회개혁 요구는 모두 현대적 형태의 계급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내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배계급이 변화를 거부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사회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문명의 생존과 번영에 중요합니다. 특정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막는다면 그것은 결국 사회 전체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 세력들이 고대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 중산층, 지식인들,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집단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파괴적인 저항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개방성의 가치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다른 문화와 사회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이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는 내부 모순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문명의 붕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마야 등 찬란했던 문명들이 어떻게 쇠퇴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문명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지속 가능성은 내부적인 균형과 외부적인 적응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배층의 과도한 자원 독점, 기술 발전의 정체, 환경 문제의 무시, 계급 간의 갈등 등이 문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역사적 경험은 균형 잡힌 계급 관계, 혁신을 촉진하는 사회 구조, 환경과의 조화, 외부 세계와의 건설적인 상호작용이 지속 가능한 문명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대 문명들의 붕괴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러한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문명이 고대 문명들의 운명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